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다가 그만 막둥이의 물건을 보고 말았다지요. 그런데 그 물건이 절구때만 하다니까요. 아이고 매 저것 봐라. 막둥이 저 녀석 사람 거시기가 아니라 말 거시기를 달고 다니는 거 아니냐? 허, 김서방댁. 나부터 무슨 망측한 소리를 그리 크게 하는 거요? 아니 내가 뭐 거짓말을 하겠냐? 방금 저 녀석이 바지춤을 축혀 올리는데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영락없이 말이여 말 같더라니까. 에그머니나. 그래서 26이는 없도록 장가를 못 가는구먼. 어떤 처녀가 저런 걸 받아주겠어? 글쎄 말이여. 첫날 밤에 처녀가 기절초풍할 게 뻔한데. 또 다른 아낙이 혀를 찼습니다. 박서방댁은 어째 그리 잘 아는 듯이 말하냐? 내가 과부된 지 10년인데 저런 거 보면 속이 탄다니까. 우리 죽은 영감은 겨우 젓가락만 했는데. 아이고, 이 낮에 무슨 소리들을 그렇게 하는 거요? 막둥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주머니들, 뭐가 그리 재미있으세요? 저도 좀 끼워주세요. 아, 아니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물이나 길어라. 에이, 또 저만 빼놓고 재미있는 얘기 하시는 거죠? 전 왜 맨날 따돌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서방댁이 피부섰습니다. 막동아, 너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무튼 니놈 그 보물을 함부로 드러내고 다니면 큰일 난다. 보물이요? 제가 무슨 보물을 갖고 있다고요? 허허, 이 순진한 녀석 좀 봐라. 내 바지 속에 있는 그것 말이다. 막둥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런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하시면 어떡하요? 왜? 사실인데 뭘 부끄러워하냐? 하늘이 준 선물인데. 막둥이는 26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팔척에 어깨는 떡 벌어졌고 힘은 황소 3마리를 당길 정도였지요. 하지만 성격은 어린아이처럼 순박했답니다. 막동아, 어서 와라. 대감님이 부르신다. 멀리서 집사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들, 전 이만 가볼게요. 막둥이가 물동이를 지게에 지고 불이 나게 달려가자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녀석, 언제 장가 가서 그 절구 때 써먹을까? 글쎄 말이여.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쓸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한편 한양의 대저택에서는 젊은 과부 혜원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님, 내일이면 시댁에 가셔야 합니다. 알아? 향단아. 그런데 이번에도 시아버님이 그 얘기를 꺼내실 것 같아 걱정이야. 또 박진사 얘기 말씀이세요? 그래. 지난번에도 은근히 압박하시더니 참나, 며느리가 수절하겠다는데 왜 자꾸 재가를 권하시는지. 옛말에 열려불경이부라 했는데 말이에요. 시아버님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지. 박진사 집안이 부유하니까. 마님은 너무 착하셔. 제가 보기엔 영 수상해요. 젊은 며느리를 곁에 두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향단아. 그런 무례한 말을 하면 못 써. 죄송해요, 마님.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혜원은 28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그동안 시아버지 조 대감은 툭하면 재가를 권했지요. 특히 최근에는 박진사와의 혼인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혜원 일행은 시댁이 있는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마님, 산길이 험하니 조심하세요. 그래. 향단아. 그런데 왜 일이 불안한지 모르겠어. 저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드는 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에서 도적대가 나타났지요. 모두 멈춰라!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내놓아라! 그때 도적 두목이 다가와 혜원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지요. 오라! 이거 물건이로구나. 예쁜 과부가 굴러들어왔네. 이게 웬 횡재냐? 오늘 밤은 뜨겁겠구만. 무례한 것. 감히 어디다 손을. 으하! 기가 센 과부로구나. 이러면 맛이 더 좋지, 애들아. 내가 1번이다. 도적 두목이 혜원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향단이가 소리쳤습니다. 마님을 놔라! 이 나쁜 놈들아! 어이쿠, 이 계집애가 깡은 있네. 너부터 내 거시기로 혼내줄까? 바로 그때 지게를 진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나쁜 아재들, 그만두시오. 뭐야, 이 촌놈은? 여자를 괴롭히면 못 써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여자를 때리는 놈은 거시기가 떨어진대요. 도적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이 바보 같은 놈 좀 봐라. 야, 내 거시기나 잘 간수해라. 그때 도적 1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요. 이 바보 머슴놈 손 좀 봐줘라. 하지만 막동이는 맨손으로 그들을 하나씩 때려 눕혔습니다. 아, 이놈의 주먹이 돌덩이야? 아이고, 이놈이 사람이냐 소냐? 도망쳐라.
저놈은 괴물이다. 도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막동이가 가마 쪽으로 다가왔지요. 괜찮으세요, 부인? 혜원이 가마에서 내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네요. 별 말씀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그런데 그때 막동이가 도적과 싸우느라 찢어진 바지 사이로 그것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혜원의 얼굴이 순간 빨개졌고 어머나, 향단이도 보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나. 저것이 대체 뭐야? 코끼리코야? 왜 그러세요? 다치셨어요? 아니에요. 그보다 바지가. 막동이가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해에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바지 안에 있는 놈이 워낙 거시기해서 성내는 바람에 바지가 자주 찢어져서 신경 안 써요. 맨날 터지는 거려. 크다고요? 엄매야 남사시러워라. 혜원이 더듬거리자 향단이가 얼른 보자기를 꺼내 막동이의 허리에 둘러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두르세요. 아이고, 눈호강 제대로 했네. 고맙습니다. 근데 눈 호강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혜원이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막동이라고 해요. 저 아래 김대감댁 머슴이지요. 머슴이시구나. 저는 한양에서 왔어요. 한양이요. 이야, 한양 구경 한번 해보는 게 꿈인데. 그래요? 한양은 정말 넓고 볼거리가 많답니다. 그런데 부인은 참 고우세요. 한양 사람들은 다 부인처럼 예쁜가요? 막동이가 입을 해 벌리고 말하는 모습에 향단이가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우리 막동이 서방님이 순진한 얼굴로 작업을 거시네? 작업이요. 전 지금 일 안 하는데요. 아이고, 이 순진한 양반 좀 보소.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김대감댁에 가는 동안에도 혜원은 막동이의 순박한 미소와 그리고 우연히 본 그것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아이고, 왜 자꾸 그것이 생각나는 거지? 정신 차려. 혜원아. 조대감댁에 도착한 혜원 일행을 조대감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안녕하세요, 아버님. 조대감의 눈빛이 며느리를 훑어보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며느리였지요. 더욱 고와졌구나. 역시 젊은 여인은 달라도 달라. 피부색이며 몸매며. 과찬이세요, 아버님. 저녁 먹고 이야기 좀 하자꾸나. 네, 아버님. 그런데 조대감의 눈빛에서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향단이가 혜원에게 속삭였지요. 마님, 조심하세요. 시아버님 눈빛이 영 이상해요. 그럼 말하지 마. 그날 밤 조대감이 혜원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앉거라.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가, 이제 3년이 지났다. 슬슬 재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님, 저는 아직. 박진사가 너를 무척 마음에 들어한다. 좋은 혼처다. 재산도 많고 인물도 훤하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조대감이 혜원의 손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며 말했지요. 며느리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아버님, 손을 좀. 너는 아직 젊은데 언제까지 혼자 살 셈이냐? 밤이 외롭지 않느냐? 혜원이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아버님, 실례했습니다. 저 먼저 물러가 보겠습니다. 기다려라.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밖에서 종이 울리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불이야. 김대감댁 헛간에 불이 났다. 큰일이다. 바람이 불어서 옆집으로 번질 수도 있겠어. 조대감이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김대감댁에? 어서 가서 도와라. 우리 집 하인들도 모두 가서 불을 끄거라. 혜원과 춘향도 따라 나갔습니다. 김대감댁은 바로 옆집이었기에 불이 번지면 큰일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김대감댁에 도착해보니 바보 머슴 막동이가 혼자서 큰 물동이를 들고 불을 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동아, 위험하니 물러서라. 김대감이 소리쳤지만 막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대감님, 제가 끌게요. 저 미련한 놈, 혼자서 어떻게? 하지만 막동이는 엄청난 힘으로 물동이를 들고 몇 번을 왕복하며 물을 부었습니다. 저 놈이 정말 사람이 맞나? 저 물동이가 100근은 넘을 텐데. 그리고 잠시 뒤 마침내 불이 꺼졌고 그 모습을 본 혜원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지요. 막동이 씨 정말 대단한 힘이네요. 타고났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뱃속에 있을 때 호랑이 꿈을 꿨대요. 그때 향단이가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호랑이가 배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간 것 같은데. 향단아,
막동이가 그 으름 묻은 얼굴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혜원의 책 보따리가 풀어져 책들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아이고, 제 책들이. 제가 주울게요. 막동이가 얼른 책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거꾸로 들고 있었지요. 어머, 책을 거꾸로 들고 계세요. 아, 이게 거꾸로구나. 전 글을 몰라서. 막동이가 책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무슨 책이에요? 참 고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시경이라는 책이에요. 아름다운 시들이 담겨 있죠. 그게 뭔가요? 막동이의 순진한 질문에 혜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을 글로. 참 신기하네요. 저도 그런 걸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막동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을 배웠으면 이렇게 천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죽어서도 한이 된다고. 막동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실 때 약 이름도 못 읽어서 엉뚱한 약을 사온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우셨어요. 자식을 글 하나 못 가르친 게 한스럽다고 하셨지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향단이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꼭 글을 배워서 어머니 제 사상의 제문이라도 써드리고 싶어요. 비록 머슴이지만 어머니 한은 풀어드리고 싶거든요. 혜원이 막동이의 순수한 효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효자는 무슨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도 못했는데요. 막동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일어섰습니다. 이런 얘기 들려드려서 죄송해요. 그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혜원이 막동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정말로 글을 배우고 싶으세요? 그럼요. 하지만 누가 저 같은 머슴에게 글을 가르쳐 줄까요? 막동이 씨,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정말이요? 막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지요. 부인께서 절 가르쳐 주신다고요? 진짜로요? 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향단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하지만 시아버님이 아시면. 몰래 하면 되지. 밤에 남들 모르게. 그때 막동이가 갑자기 큰절을 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세요. 그런 거 창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예요.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조대감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야, 어서 들어오너라. 네, 아버님. 막동이 씨. 그럼 내일 밤 자정에 서당에서 만나요. 아무도 모르게 오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막동이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뛰어갔습니다. 향단이가 혜원을 보며 말했지요.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 눈 봤어? 어머니 얘기할 때 그 진실한 눈빛. 저런 사람이라면 가르쳐줄 가치가 있어. 그래도 절구대만 한 걸 가진 사내와 밤마다 단둘이 계신다는 게 영 찜찜해서요. 향단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막동이 씨는 아이처럼 순진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혜원은 막동이가 뛰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도 늘 말했지. 배움에는 귀천이 없다고.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저 청년을 가르쳤을 거야. 다음 날 혜원이 향단이에게 말했습니다. 향단아, 오늘 밤 서당에 갈 때 필요한 것들 좀 준비해줘. 네, 마님. 붓이랑 먹, 종이 준비하면 되죠? 그리고 천자문도 가져가자. 기초부터 가르쳐야 하니까. 마님, 정말 그 머슴을 가르치실 거예요? 약속했잖아. 그 사람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었어. 향단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밤에 남녀가 단둘이 만나는 걸 누가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걱정 마. 아무런 일도 없을 거야. 그 절구대를 가진 제자 말이죠? 향단아, 이 기집애야. 혹시 네가 그 절구대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냐? 있고 말고요. 그런 물건이 어디 흔하답니까요? 아직도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 본 코끼리 코 같은 게 눈에 선한데요. 아무튼 마님, 막동이 씨한테 딱 조건을 거세요. 절대 글을 배울 때 바지가 찢어지면 안 된다고요. 야, 이 기집애가 진짜 뚫린 입이라고. 한편 막동이는 하루 종일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글을 배운다. 일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막동아, 오늘 왜 이렇게 신났냐? 아,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혹시 장가 갈 일이라도 생겼나? 에이, 그런 건 아니고요. 막동이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그날 밤 자정, 막동이는 조심스럽게 서당으로 갔습니다. 부인, 왔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니. 자, 앉아요.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것이 하늘천자예요. 하늘천. 아, 어렵네요. 하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천천히 해요. 이렇게 따라 쓰세요. 막동이가 붓을 잡는데 손이 너무 커서 붓이 작아 보였습니다. 부인, 이 붓은 너무 작아요. 제 손에는 안 맞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보세요. 혜원이 막동이의 손을 잡아 바른 자세를 알려주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부인, 손이 참 고우세요. 비단처럼 부드러워요. 막동이 씨 손은 참 든든하네요. 이런 손이라면 뭐든 잘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제가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놔요. 막동이의 순진한 대답에 혜원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공부에 집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막동이는 천자문을 거의 다 읽게 되었지요. 막동이 씨, 정말 똑똑하세요. 이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봐요. 부인이 잘 가르쳐 주셔서예요. 부인 목소리를 들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요? 그럼 이 글자는 뭐죠? 사랑의 자요. 맞아요. 그럼 이건요? 그리우련 자요. 부인을 못 보는 날은 그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원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글자 뜻을 설명한 거잖아요. 아, 맞다. 근데 진짜예요. 부인이 안 계시면 하루가 1년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동이가 갑자기 물었지요. 부인, 전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부인은 왜 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 그저 천한 머슴인데. 혜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죠. 부인은 정말 선녀 같아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부인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박진사였습니다. 뒤에는 조대감도 서 있었지요. 아버님, 못된 것. 과부가 밤중에 머슴놈과 무얼 하는 게냐? 오해예요. 저는 그저 그를 가르쳐 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박진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를 가르친다고? 밤중에 단둘이? 누가 믿겠소? 분명 다른 것도 가르쳤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조대감이 혜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야, 이게 사실이냐? 내가 이 천한 머슴구와 아버님, 정말 글만 가르쳤어요. 박진사가 막동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우리 회원 부인을 홀렸구나. 천한 바보 머슴 주제에 감히.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은. 조대감이 박진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소. 며느리와 이놈이 밤에 만난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소? 그럼 어떻게? 내게 좋은 수가 있소. 이놈을 아예 없애버리면 돼요. 전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부인께 글만 배웠을 뿐이에요. 조대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같은 천한 놈이 감히 양반 부인에게 글을 배운다? 그것 자체가 죄다. 하지만 닥쳐라. 참 마침 잘 됐구나. 어제 우리 집 곡간에서 곡식이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박진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소. 나도 들었소. 분명 이놈의 짓일게요. 전 곡간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조대감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놈의 방을 수색하라. 분명 훔친 곡식이 있을 것이다. 아버님, 이건 너무해요. 혜원이 막으려 했지만 조대감이 호통쳤습니다. 닥치거라. 내가 이놈에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잠시 후 하인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막동이 방에서 곡식 자루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놈이 도둑이었구나. 이건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전 정말 안 훔쳤어요. 하지만 이미 조대감과 박진사가 미리 짜고 곡식을 막동이 방에 숨겨둔 것이었지요. 닥쳐라. 이 천한 바보놈아. 박진사가 막동이를 때리려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잠시만 멈추시오.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이오.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발의 도사가 들어왔지요. 누구신가? 나는 운학이라는 도사요. 잠시 하룻밤 묵어가려 했는데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참견하게 되었소. 도사가 무슨 상관이오?
이 청년은 범상치 않은 사주를 타고났소. 함부로 대하면 큰 화를 입을 것이오. 머슴놈이 무슨 대단한 사주를 타고났다고 우리가 화를 입는다는 거요? 하지만 금세관과 사람들이 들이닥쳐 막동이를 묶어갔지요. 부인, 전 정말 안 훔쳤어요. 알아요. 제가 꼭 구해줄게요. 혜원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자 도사운학이 혜원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인, 저 청년의 등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을 것이오. 그것을 확인하시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오. 도사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막동이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둑이라고 누명을 쓰고 이젠 부인도 다시 못 보게 되다니.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지요. 이게 뭐야? 막동이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수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지요. 이상하다. 일단 도망가야겠다. 막동이가 도망치려는 순간 도사운학이 나타났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도사님, 너를 구하러 왔다. 하지만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내가 도와주마. 도사는 막동이에게 이상한 가루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물에 타서 마시면 내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다. 이게 뭔데요? 진실의 약이다. 거짓말을 한 자가 이것을 마시면 진실을 말하게 된다. 한편 혜원은 막동이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향단아, 막동이 방을 다시 한번 뒤져봐. 분명 함정일 거야. 네, 마님. 그런데 향단이가 막동이 방을 샅샅이 뒤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이것 보세요. 곡식 자루 밑에 박진사 도장이 찍혀 있어요. 조대감님 곡식이 아니라 박진사님 곡식 자루네요. 역시 이걸로 막동이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겠구나. 혜원이 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관아 문 앞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사또, 큰일 났습니다. 죄인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그 막동이란 놈이 사라졌다고? 네, 간수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고 감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조 대감과 박 진사가 기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잡아들여라! 바로 그때 막동이가 당당하게 관아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이놈이 감히 탈옥하고도 제 발로 왔느냐? 전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억울함을 밝히러 왔습니다. 닥쳐라! 내 놈의 죄는 명백하다! 그때 혜원이 증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또, 이것을 보십시오. 곡식 자루에 박진사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뭐라고? 그건 조작이오. 내가 왜 그런 짓을? 막동이가 품에서 약가루를 꺼냈습니다. 사또, 이 약을 물에 타서 우리 모두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진실의 약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약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럼 마셔보시죠. 저부터 마시겠습니다. 막동이가 약을 탄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곡식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모두 마셔보라. 조 대감과 박 진사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 떳떳하다면 마실 수 있지 않소? 결국 박 진사가 약을 마시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으악! 내가 막동이를 모함했소. 조 대감과 짜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조 대감도 어쩔 수 없이 약을 마셨는데 그때 의지와는 다르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나는 며느리를 박진사에게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 으악.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놈들! 감히 거짓 증거를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모함했단 말이야! 그때 갑자기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모두가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나타나 말했지요. 본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도사 운학의 서신을 받고 왔노라. 도사님이요? 그렇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암행어사가 막동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등을 보여주시오. 네, 제 등이요? 막동이가 위솥을 벗자 등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역시 그대가 김 판서의 아들 김유신이로구나. 뭐라고요? 제가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20년 전 김 판서는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죽었다. 그때 갓난아기였던 아들만 유모가 몰래 빼돌려 키웠는데 그게 바로 그대다. 그럼 제가 양반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그것도 정의품 판서의 아들이다. 이제 그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겠다. 혜원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동희 씨. 아니, 김도령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입을 대문짝 만하게 벌리고 있던 향단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막동이 서방이 양반 도령님이었네? 그 절구 때도 양반 물건이었구만. 향단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막동이가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저도 양반이 되었으니 감히 청혼을 드려도 될까요? 도령님. 부인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혜원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도령님을 사랑합니다. 처음 그 절구 때를 보았을 때부터. 아니 그게 아니라. 하하하. 부인도 제 그것을 보셨군요. 그게 아니라 도령님의 순수한 마음에 끌렸어요. 그날 이후 조대감과 박진사는 곤장을 맡고 유배를 갔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어 막동이에게 돌아갔지요. 그리고 석 달 후. 와, 저 막동이 좀 봐. 머슴에서 양반 도령이 되었네. 그것도 모자라 절구 때까지 타고났으니 복도 많지. 신부가 첫날 밤에 고생 좀 하겠구만.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혜원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네요.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그런데 부인,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그때 제 그것을 보고 정말 놀라셨소. 도령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이까? 미안하오. 그냥 궁금해서. 혜원이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사실 무서우면서도 궁금했어요. 그게 정말 들어갈까 하고. 부인. 막동이가 혜원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지요. 도령님 거긴. 부인, 조심하겠소. 밖에서 향단이가 엿듣다가 킥킥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마님이 절구 때 맛을 보시는구나. 내일 아침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겠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혜원은 막동이의 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마님, 아니, 이제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네, 그게 더 좋아요. 아야. 다음 날 아침 향단이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소리가 하도 커서 잠을 설친 아인들이 많습니다. 향단아,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너무 커요. 천천히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건 베개가 너무 커서 그랬단 말이야. 베개요? 그런데 마님 왜 제대로 못 걸으세요? 발목을 좀 삐었어. 아이고, 얼마나 날뛰었으면 발목을 삐었어요? 이 기집애야, 그만하고 어서 물이나 떠오거라. 1년 후 막동이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타고난 총명함으로 장원급제를 한 것이지요. 부인, 내가 장원급제를 했소. 정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서방님 장하셔라. 그때 혜원의 배가 불룩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날 참이었지요. 우리 아기도 아버지처럼 똑똑하겠죠? 부인처럼 예쁘면 더 좋겠는데요. 그리고 혹시 그것도 아버지를 닮을까요? 그것이요? 하하, 그건 차차 알아봐야지요. 향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며느리 될 아이가 불쌍하겠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막동이는 정의품 벼슬에 올랐습니다. 혜원과의 사이에서 5남매를 낳았는데 모두 건강하고 똑똑했지요. 여보, 우리 막내도 벌써 이렇게 컸네요. 그러게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런데 여보, 아직도 그 절구 떼는 건지 안가요? 부인,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농담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럼 부인, 오늘도 발목을 삐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소. 그때 하인들이 보고 속삭였습니다. 대감님 부부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금슬이 좋으시네. 그럼 대감님 그 물건이 얼마나 대단한데?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돼. 막동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절구 때만 한 게 복이었구만. 게다가 마음씨도 곱고 머리도 좋으니 하늘이 내린 사람이지. 한편 도사 운학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하늘이 내린 인물이었네. 그 절구 때도 복이었지만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과 바른 성품이 진짜 보물이었어. 도사님 덕분입니다. 아니네. 자네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것이지.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게나. 막동이는 정말로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자신의 재산을 풀어 백성을 구휼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왔지요. 그리고 회원도 부인회를 만들어 가난한 여인들과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과부들의 재가를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마님, 오늘도 과부 3명을 중매했어요. 향단아 잘했어. 모든 여인이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과부들이 묻더라고요. 혹시 절구대 가진 남자 없냐고. 마님이 너무 자랑을 하셔서 다들 아는가 봐요. 이 기집애야, 내가 언제. 그렇게 두 사람은 100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러합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말라. 둘째, 학문에는 귀천이 없으니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아끼지 말라. 셋째, 하늘이 준 재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구대는 복이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